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나는 초등학생 때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의 연락을 받았다. 20년 전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행사를 하며 다 같이 묻었던 타임캡슐을 학교 측에서 꺼내 나눠주기로 한 날이고, 친구는 자신의 것을 가지러 가는 길에 내 것도 챙겨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것은 오늘 도착했다. 나는 타임캡슐을 묻었던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흐렸다. 집에 화재가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지금은 나도 어엿한 성인이 되어 독립했다. 그래서 이 타임캡슐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뭐라도 떠오를지 몰라 기대했다. 캐릭터 연필, 젤리슈즈, 매미 자석, 차례대로 나오는 추억의 물건들에 나는 어느새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러던 그때 타임캡슐 밑바닥에 어떤 봉투가 보였다. 나는 나에게 쓴 편지인가 싶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서는 편지지가 나왔다. 미래의 나에게. 나는 엄마가 너무 증오스럽습니다. 20년 후에도 살아있다면 꼭 죽여주세요. 그리고 빼곡히 죽이라는 글자가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편지지를 잘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는 20년 전의 나에게 나지막하게 답했다. 괜찮아. 이미 죽였으니까. 해석. 20년 전 집에 화재가 나고 엄마가 돌아가신 것은 주인공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엄마를 증오했고 그 흘러 넘치는 마음을 타임캡슐에 담았습니다. 그 마음을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주인공이 발견했고, 주인공은 그제서야 어린 시절의 온전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비로운 존재이다. 왜냐하면 때로는 어른들은 절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내 아이도 하늘을 바라보며 울거나 웃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가리키며 할아버지 있어 라고 말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아이의 세계를 존중하는 나는 딱히 부정하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말을 맞춰주고는 했다. 그날은 늘 그렇듯 공원으로 향했다. 놀이터에는 아이의 친구가 있었고 아이는 기뻐하며 친구에게 달려갔다. 나는 벤치에 앉아 주말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새도 없이 아이가 황급히 나에게 달려왔다. 나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아이는 무섭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왜, 어떤 게 무서워? 벌레라도 있어? 아이는 내 말에 고개를 내저으며 희나 아빠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까까지 아이와 사이좋게 놀던 친구 희나와 그의 아빠를 쳐다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싱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항상 다정한 희나 아빠가 왜 무섭다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지 재차 묻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내 손을 잡고 공원을 빠져나갔다. 시간이 좀 지나고 진정된 듯해 아이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아까는 왜 돌아가자고 한 거야? 그게 희나 아빠 뒤에 희나 엄마가 있었다고. 잘못 본 거 아니야? 희나는 아빠와 둘이 왔다고 했는걸? 아니야, 있었어. 엄청 무서운 얼굴을 하고 희나 아빠를 보고 있었어. 희나 엄마 얼굴이 새빨갰어. 피가 잔뜩 묻어 있었다고. 그래서 무서웠어. 나는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참으며 서둘러 화제를 바꿨다. 그로부터 며칠 후 희나의 아빠가 체포되었다. 이로써 나는 확신했다. 아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야 할 것도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남편을 죽이는 것을 미루기로. 해석. 주인공은 아이가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죽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을 죽이기로 한 계획을 어쩔 수 없이 잠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모범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듣던 너는 뭐든지 잘하니까, 항상 완벽해, 기대해 라는 말들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잠시, 나이를 먹고 머리가 커갈수록 나에게 압박이 되었다. 어느 순간 커다란 벽에 가로막히고 그 벽이 서서히 나를 옥죄는 느낌이었다. 나는 이 터질 듯한 감정을 해소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러던 와중 루시드 드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 마음대로 꿈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내 뜻대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루시드 드림을 성공할 수 있었다. 꿈에서 나는 학교에 있었는데 마침 내가 싫어하는 아이가 나왔다. 그 아이는 평소처럼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현실에서는 이를 키우기 싫어서 못 들은 척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 나는 그 아이에게 맞받아쳤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 아이를 계단 밑으로 밀어버렸다. 뒤틀린 형체를 내려다보며 나는 씩 미소 지었다. 다음날 그 아이를 학교에서 봤을 때 나는 더 이상 그 아이가 밉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울 지경이었다. 그 짜릿한 경험을 하자 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그 후 습관적으로 루시드 드림을 시도했다. 그날은 시험 기간이었다. 스트레스가 잔뜩 쌓인 나는 잠시 낮잠을 자기로 했다. 꿈에서는 엄마가 나와 시험 기간, 그것도 벌건 대낮부터 잠이 오냐며 소리를 질러댔다. 현실의 나와는 달리 꿈속의 나는 참지 않는다. 나는 망설임 없이 부엌으로 향했고 대꾸도 안 하냐며 뒤따라온 엄마를 망설임 없이 처리했다. 나는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을 해치운 사실에 만족하며 이제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칼을 떨어뜨리며 눈을 감았지만 내 발등을 스치며 떨어진 칼날에 날카로운 통증만 느껴질 뿐이었다. 해석. 주인공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꿈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만나면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그들을 죽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루시드 드림을 너무 자주 시도한 나머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말았고 결국 현실에서 진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주인공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던 꿈은 결국 현실 속 주인공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내 삶은 어렸을 때부터 꽤나 불행했다. 부모 같지 않은 부모를 떠나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때 학교에 가면 피곤함에 잠을 자느라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는데 그런 나의 곁에 다가와 묵묵히 있어준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내 삶은 지금보다 더 생기가 없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불행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날 따라다녔고 내 삶은 여전히 좋지 않은 일들로 가득했다. 사기를 당해 빚을 지게 되거나 스토커에 시달려 몰래 찍힌 사진으로 협박을 당하거나 했다. 그렇게 내가 쩔쩔매고 있을 때 친구는 언제나 망설임 없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많이 위지하며 버텼다. 하지만 친구는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삶에 치이고 쫓겨 항상 불안해 보이는 나와는 달리 사랑받고 자란 친구는 아우라가 남달랐고 그 때문인지 인기가 많았다. 내가 바라만 보던 사람마저도 친구는 하루아침에 남자친구로 만들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나를 아끼고 좋아해주는 친구의 옆에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속으로 얄미워하는 내가 너무나도 혐오스러웠다. 나는 그래서 떠나기로 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불행했던 모든 것들을 지운 채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뭐 내가 떠난다고 해도 딱히 아쉬워할 사람은 없다. 딱 한 사람만 빼고. 난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친구의 집을 들렀다. 친구는 떠난다는 내 말에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다. 한참을 설득한 끝에 친구는 겨우 납득했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선물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친구는 나를 지하실로 인도했고 나는 불이 켜진 그곳에서 가득한 내 사진을 봤다. 사진 찍는 소리에 뒤를 돌아본 나는 친구의 숨겨진 이면을 보고 말았다. 해석. 친구는 주인공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부터 주인공의 곁을 지켰고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일부러 뒤에서 일을 꾸며서 주인공이 자신을 필요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좋아하는 사람과 잘 될까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가로채버렸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먼 곳으로 떠난다는 소식에 당황한 친구는 더 이상 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주인공의 곁에 머물 수 없겠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남편이 잠든 늦은 밤, 오랜만에 앨범을 보며 추억을 회상했다. 나와 남편은 중학교 때 처음 만났다. 우리는 서로가 첫사랑이었다. 남편은 질투심이 꽤나 강했고 그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때가 많았다. 하지만 처음이니 서툰 것은 당연했다. 나 또한 완벽한 여자친구는 아니었으니 남자친구의 그 정도 결점은 귀엽게 봐줄만 했다.
시간이 흘러 그는 군대에 가게 되었고 나는 너무나도 외로웠다. 그래서 나는 채팅 어플을 깔았다. 여러 남자들과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정말 대화만 할 생각이었지만 그중 한 명이 직접 만나자고 요청했고 호기심이 생긴 나는 그를 만나 데이트를 했다. 그는 내 예상보다 더 잘생기고 친절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남자친구의 얼굴만 아른거렸고 나는 금세 후회했다. 나는 그 남자와 헤어진 후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그저 한 번의 실수일 뿐이라고 되뇌이며 합리화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기다리던 남자친구의 저녁날이 왔고 나는 결국 양심에 찔려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남자친구는 채팅 어플을 보며 도대체 누구와 만난 거냐며 노발대발했고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입을 꾹 다물자 남자친구는 화가 난 듯 밖으로 나가버렸다. 우리가 헤어질 거라고 예상한 나는 밤새 펑펑 울며 자책감 속에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집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차분한 얼굴로 나를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나의 잘못까지 껴안아주는 그의 넓은 마음을 느낀 나는 다시 한번 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고 그 일 이후 우리는 곧 결혼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벌써 30년 전 이야기다. 나는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수많은 실종 전단지와 기사들을 보며 나에 대한 남편의 열렬한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해석. 남편은 주인공과 데이트했던 사람에게 강한 질투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대화 내용을 모두 지워 누구와 데이트한 건지 모르게 되자 주인공의 채팅 목록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차례대로 처리했습니다. 주인공은 남편의 이 행동을 알고 있었고 남편의 삐뚤어진 질투심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사라진 남자들의 실종 전단지를 보며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틈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틈을 보이지 않게 꽁꽁 숨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틈을 자신이 메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틈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내비춘다. 비어있는 틈을 본 악마는 그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속삭인다.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가족처럼. 악마에게 속아 넘어간 그는 자신의 틈 안으로 악마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악마는 그의 눈이 되어주고 그의 손이 되어주고 그의 입이 되어준다. 모든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서주는 악마를 보며 그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악마에게 자신을 맡겼다. 그렇게 오랜 시간 퇴화한 그는 눈이 멀었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악마는 그런 그를 조종하는 일이 재미없어졌다. 악마는 그를 아무도 찾지 않는 늪에 버렸다. 늪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개걸스럽게 빨아들였지만 그는 움직일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다. 해석.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틈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틈까지 감싸 안아주는,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반면에 그 틈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접근하여 그 사람을 아주 천천히 세뇌시킨 후 그 사람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그 사람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또다시 찾아 헤맵니다. 최근 근처에서 연속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전부 같은 초등학교 아이. 그 범행은 무척이나 잔인하고 시체는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사건 현장에 사람들이 놓고 간 수많은 꽃들. 그 중에 노란 꽃이 대량으로 받쳐져 있었다. 다른 현장에서도 반드시 그 꽃이 대량으로 놓여져 있었다. 아무래도 어떤 할머니가 가져다 놓은 모양이다. 나이는 80 정도 돼 보이는 무척 온화한 할머니. 눈물을 보이지 않고 잔잔한 미소로 꽃을 바친 후 손을 모으고 떠나간다. 나도 꽃을 놓고 가려고 현장에 향하니 마침 그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꽃을 바치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매번 꽃을 놓고 가세요? 이 아름다운 꽃에 나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가는 길에 선물해 주려고. 그렇게 대답하는 할머니는 무척이나 자상한 눈을 하고 있었으나
때때로 서글픈 표정도 내비쳤다. 실은 말이지, 내 손녀도 세상을 떠났거든. 다른 사건이지만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자세한 사정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 살인사건으로 죽은 애들도 소녀와 무척 친하게 지냈나봐. 그러니 이렇게 모두에게 꽃을 바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더니 할머니는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자상한 할머니도 있구나 생각하며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해석. 할머니가 선물한 꽃은 노란 카네이션. 꽃말은 당신을 경멸합니다. 할머니의 손녀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그 주동자인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복수한 후에 마지막 선물을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데리고 간 고깃집은 마을 외곽 산속에 있는 산장이었다. 식당 문을 여니 구미가 당기는 냄새가 솔솔 풍겼다. 그곳에는 삼겹살, 등심, 곱창 같은 메뉴가 적힌 패가 걸려 있었는데 가격은 적혀 있지 않았다. 고급 음식집처럼 계산할 때 큰일이겠다 싶어 걱정하며 여기 비싸지 않아? 라고 물으니 친구는 씩 웃었다. 여기는 식재료를 직접 가져와. 그녀는 빈손이었다. 해석. 주인공은 고기를 먹으러 산장에 간 줄 알았지만 그곳은 가져온 식재료를 요리해주는 곳이었다. 그리고 친구는 주인공을 식재료로서 데려왔다.